어머니, 내리세요. 응? 여기 왜 왔어? 화장실 가려고? 저는 영호한테 물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죠.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내려보세요, 빨리요. 영호의 말투가 좀 급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었죠. 민서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때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쥐어줬어요. 손에 닿는 게 종이 같았습니다. 내려다 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버스 타고 올라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영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왜 나 혼자 버스 타고 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혼자 버스 타고 가라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둘이 더 구경하다가 갈 테니까 어머니 혼자 알아서 서울 가세요. 그 돈은 버스표 사는데 쓰시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쥐어진 10,000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여기서 혼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호와 민서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숙자입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죠. 처음에는 적막함이 너무 컸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호는 며느리 민서와 결혼을 하고 파주에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는데 그마저도 바쁘다고 금방 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아들은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조차 연락을 안 했는데 그날따라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서울로 이사해요. 집도 좋은 데로 얻었고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승진을 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축하한다. 아들, 고생했구나. 네,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사 축하도 할 겸 가족끼리 단풍 구경 가면 어떨까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도 여행 가자는 말은 몇 번 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가자는 거예요.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건데? 경주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단풍도 예쁘고 구경할 때도 많잖아요. 저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랑 함께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죠. 그렇게 일주일 후로 날짜를 잡았어요. 며느리 민서한테도 물어봤나 봅니다. 영호가 말하길 민서도 좋다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기뻤죠.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좋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까지 저는 무엇을 입을까, 뭘 준비할까 고민했어요. 옷장을 뒤져서 괜찮은 옷을 골라놨죠. 새로 산 등산화도 꺼내놨습니다. 한참을 이것저것 챙기면서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부부랑 함께 여행을 가는 건데 제가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죠. 특히 며느리 민서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편이라 저랑 같이 있으면 어색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먼저 제안한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생각해서 같이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날짜를 기다렸죠.
드디어 여행 가는 날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영호가 새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게 새 차인 게 확실했습니다. 어머니, 얼른 타세요. 영호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죠. 앞자리에는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민서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민서의 웃음이 좀 어색해 보였지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민서가 표정이 딱딱한 편이니까요. 차가 출발했어요. 영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차 바꿨어요. 어때요? 괜찮죠? 아주 좋구나. 이제 너도 여유가 생겼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말했죠. 아들이 잘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기쁜 일이잖아요. 새 차를 사고 서울로 이사도 하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아들이 이만큼 컸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에서 영호와 민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끼어들기도 뭐하고 그냥 둘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슬 졸음이 왔습니다. 차 안이 따뜻하고 멀미도 안 해서 편했거든요. 눈이 스르르 감겼죠. 조금 자도 되겠지. 저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중얼거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잠들 준비를 했죠.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여행이니까 걱정은 접어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여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죠.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맑은 공기였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선함이었죠. 여기가 불국사예요, 어머니. 영호가 불국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죠. 민서도 옆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불국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림 같았죠.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영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민서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죠. 영호가 핸드폰을 들고 여러 장 찍어줬어요. 하나 더요. 어머니, 이번엔 이쪽 보세요. 저희는 웃으며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했죠. 그렇게 1~2시간 구경하고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경주 쌈밥 정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한참 먹으면서 행복했죠.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맛있어. 너희도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는 길이었죠.
영호가 말하길 오늘 하루 묵고 내일 아침에 다시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를 갈까 궁금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서 정말 예뻤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까 오는 길처럼 영우와 민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졸음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밥도 배불리 먹었더니 몸이 나른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잠깐 쉬기로 했죠. 숙소 도착하면 깨우겠지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귀는 또렷했죠.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하게 말했죠. 여보, 이런 데는 우리 둘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뜨려다가 참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죠. 숨소리도 천천히 내면서 잠든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러게, 엄마랑 오니까 불편하다. 다음엔 둘이 다시 오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엄마랑 오니까 불편하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거겠지, 라고 의심을 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앞자리까지 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민서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먼저 서울 가라고 하고 우리 둘이 구경할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고 둘이 더 놀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어떻게 말해? 그냥 다음 주에 우리 둘이 다시 오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다니. 제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니요. 그것도 바로 제 앞에서요. 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뜨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자는 척했죠. 숨소리도 천천히 내면서 잠든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앞에서 영우와 민서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 어디 갈지, 뭘 먹을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저 없이 둘이서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낄낄거리면서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까까지 즐겁게 웃고 떠들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싹 식어버렸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자는 척하며 가만히 눈물을 참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차가 멈췄습니다. 영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벌써. 내가 잠깐 잠들었나 보다. 네. 푹 주무신 것 같던데요. 내리세요. 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가짜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방이 2개 있었죠. 영호가 말하길 한 방은 저한테 주고
한 방은 자기들이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털썩 앉았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불편하다는 말, 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게 제 아들이 한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참고 견뎠죠. 밖에서 영우와 민서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 서글펐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는 척하고 들은 얘기를 어떻게 말해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죠. 저는 그렇게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제가 불편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귀에 쟁쟁 울렸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고 있다가 일어났죠. 몸이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영우와 민서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뭔가 먹고 있었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여기 빵이랑 우유 있어요. 영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빵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어제 저녁부터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삼켰어요. 민서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대요. 첨성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 단풍도 예쁘다더라고요. 그래. 그럼 거기 가자.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죠. 끼어들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아침을 먹고 준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첨성대로 갔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저는 영우와 민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혼자 걸었죠. 가끔 영우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와요. 응, 괜찮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죠. 어제 들었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첨성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우가 저를 불러서 같이 찍었어요. 저는 웃으며 포즈를 취했죠.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웃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저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민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예쁘죠? 응, 예쁘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희는 한정식집에 갔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푸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영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금만 먹었습니다. 영우와 민서는 맛있게 먹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를 탔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재미있으셨어요? 응, 재미있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재미없었어요. 아니, 어제까지는 재미있었죠. 하지만 차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계속 눈치를 봤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하나, 불편하게 하나 신경 쓰였죠. 영우와 민서가 웃으면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겼죠.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영우와 민서는 앞에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또 무슨 말을 하나 걱정됐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죠. 진짜로 자고 싶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서울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빨리 혼자 있고 싶었죠. 한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밖을 봤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직 서울이 아닌데 싶었죠. 밖을 보니까 버스터미널이었어요. 경주시 외버스터미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의아했어요. 왜 여기 들른 거지? 혹시 화장실 가려고 그런가? 아니면 뭘 사려고 그런가? 그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영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응. 여기 왜 왔어? 화장실 가려고? 저는 영호한테 물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죠.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내려보세요. 빨리요. 영호의 말투가 좀 급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차에서 내렸어요. 혹시 급한 일이 있나 싶었죠. 민서도 같이 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버스터미널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어디 있나 두리번거렸죠. 그때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쥐어줬어요. 손에 닿는 게 종이 같았습니다. 내려다보니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좀 더 구경하다 갈게요. 버스 타고 올라가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라고요. 지금 영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왜 나 혼자 버스 타고 가?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갑자기 혼자 버스 타고 가라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표정이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희 둘이 더 구경하다가 갈 테니까 어머니 혼자 알아서 서울 가세요. 그 돈은 버스표 사는데 쓰시고요. 그러면서 제 손에 쥐어진 10,000원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그럼 나보고 여기서 혼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호와 민서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빠르게 걸어가더니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죠. 잠깐만, 영호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쳤지만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손을 흔들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10,000원이 쥐어져 있었고 앞에는 버스터미널이 있었죠.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진짜로 저를 두고 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스터미널에 내려놓고 갔다니요. 올 때는 같이 왔는데 갈 때는 저 혼자 버스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0,000원만 쥐어주고요. 저는 천천히 버스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표를 봤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가 3시간 후에 있었어요. 오후 3시 출발이었죠. 지금은 낮 12시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제 차 안에서 들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랑 오니까 불편하다던 말. 그 말이 진짜였구나 싶었어요. 진짜로 저를 불편해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를 여기에 버려두고 이제 둘이서 편하게 구경하겠다고 떠난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나요? 친엄마를 버스터미널에 내려놓고 가다니요. 손에 쥐어진 10,000원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서글펐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민서도 그렇고요. 둘이 같이 저를 내쫓은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계획적으로 그런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우한테 전화해 볼까 싶었죠.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전화해 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예요. 이미 저를 버리고 둘이 놀러 갔을 텐데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죠. 들으면 더 화가 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같이 오자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저를 내려놓을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어제 차 안에서 한 얘기를 실행한 걸까요? 이럴 거면 왜 같이 오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오는 게 나았어요. 이렇게 상처받는 것보다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모욕당할 바에는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빨리 서울에 가고 싶었죠.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3시 출발 버스는 만석이어서 타지 못했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렸죠. 그렇게 또 3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총 6시간을 버스터미널에서 보낸 거예요.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경주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이런 여행 같은 거 안 가겠다고. 아들이 뭐라고 해도 안 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영호한테서 연락이 왔나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연락 안 했구나. 저를 버스터미널에 내려놓고 가고도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저도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영호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밤 내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불편했어요. 가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혹시 연락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영호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서글펐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호한테서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굴욕과 허탈함을 되새겼죠. 버스터미널에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손에 10,000원을 쥐어주던 영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영호의 표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봤죠.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함이었을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도 아들 일에 끼지 말자고. 아들이 저를 불편해한다면 저도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한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가끔 외로웠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래. 나도 이제 애들 일에 더 이상 끼지 말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봤어요. 영호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한참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어머니.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왜 그래?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저희 전세 사기 당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로 이사 온 새 아파트요. 그게 사기 계약이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 가지고 도망갔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전세금도 집주인이 가지고 도망가서 집 못 빼준대요. 저희 전세금 다 날렸어요. 대출까지 끌어다 썼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아들한테 생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니, 우리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집에 당분간만 신세 좀 질게요. 영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주 일이 생각났어요. 버스터미널에 저를 내려놓고 10,000원을 던져주면서 혼자 알아서 서울 가라고 했던 그 일 말이죠.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들인데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만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요. 영호가 또 말했습니다.
정말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은 들어와.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영호와 민서가 큰 짐 여러 개를 들고 서 있었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비켜섰어요.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집 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지난주 일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민서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저희가 쓰면 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뭔가요? 뭐라고? 어머니, 저희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하니까 짐 좀 다 풀고 있을게요. 민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제 집에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방을 차지하겠다고요. 영호가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영호야, 잠깐만. 제가 불렀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짐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 민서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한참 뒤지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먹을 게 없네요. 배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저희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지금 밥까지 차려달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번 주에 받은 상처와 모욕이 생각났어요. 버스터미널에 저를 버리고 갔던 그 일이 떠올랐죠. 그때는 제가 불편했으니까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아니, 애초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죠. 사과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호와 민서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집인데 저보다 더 편하게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방에서 지갑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영호와 민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이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10,000원을 그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뭐예요? 이게? 영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10,000원을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네가 저번 주에 나한테 한 짓이야. 기억 안 나? 영호와 민서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저번 주에 너네가 나한테 10,000원 쥐어주고 혼자 버스 타고 서울 가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그건. 영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해. 저번 주에 그렇게 나 버리고 가고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했잖아요. 저희 갈 데 없다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내가 오라고 한 게 여기서 지내라고 한 말이었어. 나는 너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잠깐 집 맡기고 갈 줄 알았어. 이 집에서 지내라고 허락한 적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 없어요. 돈도 없고.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네가 저번에 나한테 10,000원 던져주고 알아서 서울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너네도 10,000원 들고 알아서 살아.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죠. 어머니, 저희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나가.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엄마 아들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친엄마를 버스터미널에 버리고 가는 아들이 어디 있어.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 저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영호와 민서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둘을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문을 꽝 닫아버렸죠. 잠금 장치도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영호와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죠.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민서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죠. 영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영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경고였어요. 앞으로는 사람 무시하지 마. 너가 남한테 한 짓은 다 되돌려받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원을 꺼버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보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해준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금 전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내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니.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 전원을 다시 켰습니다. 영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죠.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문자 알림을 끄고 전화도 무음으로 설정했어요. 이제 영호한테서 연락이 와도 모를 거예요. 그게 나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아마 영호와 민서는 원래 살던 파주로 돌아갔을 거예요. 거기에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친구 집에라도 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호 걱정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어른인데요. 저번 주 경주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들었던 말, 버스터미널에 혼자 남겨졌던 순간. 그게 얼마나 서글펐는지 다시 생각났어요. 손에 10,000원을 쥐어주고 혼자 가라던 그 말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배신감과 모욕감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욕을 되갚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아들한테 똑같이 해준 거예요. 10,000원을 던지고 나가라고 했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제 다시는 아들 부부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을 거고 돈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겁니다. 도움 요청해도 거절할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아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고 모욕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호가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참 긴 하루였어요. 눈을 감으니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 혼자만의 평화로운 하루요. 아무도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하루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